아스트로 오자고. 제가 자랑하는 건 절대 아니고 아스트 여의도 촌놈이라고 치면 영상이 하나 나와요. 혹시 그거 보신 분 있어요? 만일 협의회 소집에서 제외되면 협의회 의결위까지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될까요? 상관없죠. 그때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걔네들이 알아서 연체이자까지 다 물어주고 상환을 하던지, 그 협의의 내용 중에 11회차를 이렇게 협의해서 상환 빨리 하자, 연체이자 물고 상환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상환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는 뭐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래서 이거 참고해 주시고 아스트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니 안 보신 분들은 영상 사실은 봐주시면 좋고요. 일단 그 아스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건 단기간 내에 약간 신용 이벤트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11회차 BW를 발행하기 직전이었고, 그게 2021년 말 정도였거든요. 그로부터 지금 거의 한 2년이 조금 안 되는 시점에 신용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데, 이걸 제가 맞췄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을 때보다 올해 총과 작년 말에 알파 에어로 유한회사라는 곳으로 최대 주주가 바뀌었거든요. 이 최대 주주가 바뀌는 이벤트가 진행되면서부터는 사실은 신용 이벤트가 발생하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분석해서 영상을 올릴 때는 최대 주주가 김희연 님이었고, 이 사람은 봤을 때 뭐 얘가 뭐 부도가 난다라고 했을 때 뭔가 재력이 있어가지고 자기 자체적으로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뭐 얘네들을 회생시키거나 유동성 공유를 하거나 이게 불가능했다고. 그래서 나는 위험하다고 했다고. 근데 사실은 알파 에어로 유한회사로 바뀌었을 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부도 신용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희박한 회사라고 제가 분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알파 에어로 유한회사로 바뀌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용 이벤트가 발생했다? 이게 되게 흥미롭고 이상해. 그래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최대 주주가 누군데를 봤더니 최대 주주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김희연님은 기존 최대 주주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패스하고 알파 에어로 유한회사가 42% 정도 가지면서 얘가 최대 주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수를 한 거거든요. 그럼 알파 에어로가 어떤 회사인데를 봤더니 이게 참 기가 찹니다. 제가 왜 최대 주주가 바뀌면서 야 얘네들 좀 괜찮아졌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알파 에어로 유한회사는요 최대 주주가 유암코 기업 리바운스 제13차 기업 재무 안정 3호 투자 합자 회사라고 하는 건데, 이 합자 회사의 최대 주주는 지분 100%로 유암코입니다. 그러면 이 유암코는 연합자산관리라는 곳인데, 이 유암코는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봤더니 우리나라 6대 시중은행인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IBK, 우리은행, 농협은행, 그리고 산업은행 해서 각자 14% 객출해서 만들어진 회사예요. 근데 2% 부족하거든? 그건 누가 냈냐? 수출입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성격의 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6대 시중은행이 출자해서 만든 합자회사라고. 얘네들 자산 규모가 3조고요. 자기 자본만 1.4조 원입니다. 근데 그런 애들이 아스트를 그냥 매입했겠어요? 얘네들 기술력은 있어서 나라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부도가 나는 것 같으니 얘네들 거 인수해서, 부채 인수해서, 지분 인수해서 뭐 구조조정 거쳐가지고 잘 만든 다음에 되살려내자라는 목적으로 얘네들이 인수를 했겠지. 그냥 심심해서 인수를 했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자면 뭐예요? 국내 최대 부실 채권 관리 회사로서 2008년에 이런 해서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6개는 출자에 설립했다. 신규자금 지원을 통한 기업 정상화, 비핵심 자산 매각 등을 통한 사업 재편, 구조조정하는 거예요.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국내 최대 이런 애들이 인수를 하고 뭘 했냐면, 인수를 하고 2023년도 3월과 4월 이 2개월 동안에 무려 1,100억 원의 자금을 수혈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스트가 부도가 날라고 하니 1,100억을 넣었다고요. 1,100억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엄청 큰 규모의 유동성 공여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2023년 3월 10일에 700억에 대해서 뭐 했어요? 유상증자를 했어요. 그래서 2023년 3월 10일에 자기 자본으로 700억을 넣었고요. 두 번째로 또 다른 거예요.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2023년 4월 14일에 무려 400억의 돈을 넣었어요. 2개월 동안 1,100억을 넣었다고. 그리고 나서 뭐 3개월이 채 안 지났는데 뭘 했다? 원리금 미지급. 지금 이 400억을 대응을 못 해가지고 원리금 미지급을 발생시킬 거면 1,100억을 뭐하러 넣었니가 되는 거죠. 1,100억을 넣은 순간부터는 얘네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말은 뭐예요? 항상 최대 주주는
어빌리티와 윌링리스를 봐야 된다 그랬는데, 어빌리티 유한코는 국내 최대고 얘네들 자산만 3조. 근데 유증한다고 하면 못할 거 전혀 없거든요. 6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최대 주주라고요. 어빌리티 충분하죠. 윌링리스 3월 4월 동안만 1100억을 집어넣었는데 윌링리스도 충분하죠. 근데 신용 이벤트를 발생시켰다고요? 야, 이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야, 너희 무슨 꿍꿍이니라고 되는 거예요. 2023년 7월 13일 380억 채권을 얘네들 입장에서는 단돈 380억 채권 원리금 미지급 발생하면서 신용 이벤트를 발생시켰다고? 너희들 제정신이니? 그래서 아스트가 좀 흥미롭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조금만 일단 채팅 읽고 재무 구조 볼게요. 아무튼 이게 좀 말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일단 재무제표를 다시 한번 더 보자 이렇게 되는 거고, 매수 청구권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매수 청구권이 아니라 이미 풋옵션 신청한 게 매수 청구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연체이자가 계속해서 쌓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아스트 자산이나 이런 것들은 예전에 본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자본이 좀 많이 괜찮아졌지.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지금 자산이 총 4천억이고요. 부채가 2363억이고 그 다음에 에쿼티가 2020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얘 부채 비율을 봤더니 부채 비율이 한 116% 117%밖에 안 돼. 사실은 제조업의 부채 비율이 117%면 전혀 안 높은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뭐 재무구조상 충분히 괜찮았을 텐데 왜 부도를 내게 했을까 하고 봤더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산의 질은 좋지 않습니다. 자산에 대한 계정 하나하나 다 유심히 보고 싶으신 분은 제 영상 그 11회차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봐주시면 되고, 재고자산으로 해서 이 아스트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동체 만드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 동체에 대한 제공품이 대부분이에요. 1373억. 얘가 뭐 전부 다 뭐 가득해서 풀리 담보 제공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실은 얘는 담보 제공 능력이 있는 재고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비행기 동체는 당연히 쓰일 수밖에 없고 이거는 고객사한테 팔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담보 제공이 가능한데, 얘 지금 보면은 1190억 중에 340억 정도밖에 담보가 제공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0억 정도 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얘 재고자산을 담보로 해서 현금을 빌릴 수 있는 그 담보 여력은 충분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썼다라는 점이 일단은 특이한 점이고, 두 번째로 기타 유동자산의 434억은 선급금이나 선급 비용이 많기 때문에 내가 미리 준 돈, 고객사에게, 얘네들 자회사 쪽으로 뭐 220억 정도 먼저 주고 한 돈이기 때문에 아스트가 갖고 있는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동성 대응할 때 있어가지고 기타 유동자산에서는 쓸 수 있는 게 없었고, 유형자산은 10%로 좀 적어요. 그래서 432억이었는데 이마저도 지금 다 담보로 유형자산은 제공이 돼 있기 때문에 얘는 추가적인 담보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형자산이 많은 게 자산의 질이 되게 안 좋은 건데 무려 27%나 돼 있습니다. 이 중에 그 고객 관계 자산이라고 해서 엠브라이르사 쪽에 있는 1170억 정도가 있는데, 그 고객 관계 자산이 사실은 엠브라이르사가 만약에 너희들한테 납품 안 해 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형자산이 좀 많은 게 아쉬운 점이긴 했어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아무리 적정하다고 하더라도 이 무형자산이 많은 점, 그리고 비상장 기업인 종속기업이 또 13%로 적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13% 적지 않죠. 그래서 비상장 기업인 종속기업이 많고 영업권의 무형자산이 두 개 합치면 거의 한 40%거든요. 이게 많은 게 자산의 퀄리티가 좀 질이 안 좋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래도 이해 안 된다. 왜? 왜냐면 47억 정도 현금이 있었고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적인 담보 여력이 있었는데 이게 아예 그냥 이번에 388억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돈이 도저히 마련할 수 없어서 부도를 낸 건가? 원리금을 미지급한 건가? 야, 지금 최대 주주가 김희연 개인도 아니고 유한코라며. 이거 돈 그러면 여기서 한 200억 빌리고 47억 있고 200억 정도만 더 너희가 돈 내주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충분히 지원을 현금을 마련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좀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아무튼 이러한 의문점만 가지고 부채를 보자는 거죠. 훨씬 더 깊숙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그냥 따로 보세요. 지금 다 봐드릴 순 없어요. 사실 오늘은 신용 이벤트 발생한 거에 대한 게 초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훨씬 더 흥미가 갑니다. 매입채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부채 쪽이니까 넘어가고, 단기 차입금이 600억으로 좀 많이 있어서 부담스럽고요. 유동성 장기 차입금 585억, 차입금 139억이죠. 그리고 또 많은 걸 좀 보면은 유동성 신주인수 건물 사채, 이게 이제 문제였는데 한 399억 정도 있었고요. 유동성 파생 상품 부채 요거 두 개 엮어서 보시면 되는데 거의 없으니까 무시. 리스 부채, 금융 보증 부채, 기타 유동 부채 기껏 해봤자 100억 안 되거든요. 얘
개무시. 그리고 사채가 120억 정도 있었고요. 비유동 리스 부채 이거는 유동성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부담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개무시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아스트를 봤을 때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는 차입금 명목에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채권 쪽 사이드에 하나, 둘, 총 5개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거는, 자, 일단은 제가 요거 결과부터 말씀드리기 전에, 봤더니 지금 비단 11회차 BW 해서 신주인수 건부 자체만 문제였던 게 아니라 차입금이 너무 많네. 차입금 다 더하면 600억 더하기 585억 더하기 139억 하면은 1324억에다가 이번에 BW 399억, 그리고 사채 지금 120억 정도 있으니까 총 다 하면 1843억인데 1100억을 들이다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갚아야 되는 부채만 1800억인데 이게 너무 부담스러웠다라고 뭐 말하면 뭐 어떡해, 뭐 너희가 그렇다는데, 야 최대 주주가 유한코인데 너희가 그렇다는데 뭐 어떡해. 아무튼 뭐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이건데 이거에 대한 주체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주체. 단기 차입금 600억과 유동성 장기 차입금 585억 그리고 장기 차입금 140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단기 차입금 쪽이거든요. 주체들 봐요. 산업은행 어디서 많이 들었죠. 유한코에 출자한 놈들이라고. 대빵이더라고. 수출입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야 경남은행은 인정. 경남은행은 유한코에다가 출자 안 했잖아. 오케이 인정. 지역은행이니까. 야씨 근데 UNI 대부는 어딘데? 대부업체야? 아니 요거 유한코거든. 지금 여기서 본 게 단기 차입금 쪽인데 단기 차입금 600억 중에 17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한코의 주주들인 시중은행들이 전부 다 채권자들이라고. 은행들이 채권자들이라고요. 지들이 받을 돈인데 이 아스트를 부도내면은 돈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누가 봐도 손실이 날 거 뻔한데 굳이 아스트를 인수를 해놓고 신용 이벤트를 발생시켰어. 만약에 이게 워크아웃이 이상하게 끝난다고 하면 손해보는 애들은 당연히 신주인수 건부 자체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도 그렇겠지만 자기들도 다 손해를 본다고요. 근데 신용 이벤트를 발생시켜? 얘네들 또라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야 아직까지 장기 차입금이랑 유동성 장기 차입금의 주체가 걔네들이 아닐 수가 있잖아. 다른 애들일 수 있잖아 라고 하는데 산업은행이에요. UNI 대부분 뭐라고 했어요? 얘네들은 그냥 유한코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한 그 차입금 명목에 1340억에 가까운 애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라고요. 자기들. 아스트의 신용 이벤트가 발생하면 피해보는 애들이 자기들이다. 근데 신용 이벤트를 발생시켰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일단은 조금 의문이 든다는 거고, 그리고 나서 봤을 때 나머지 부채를 보게 되면 나머지 부채는 이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9회차, 11회차 BW가 되고, 이 사채는 뭐냐면 10회차, 12회차 P12호라고 해서 그냥 스트레이트 본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귀찮게 막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는 건데, 9회차는 7억 정도밖에 안 남았고 11회차가 거의 한 388억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11회차 BW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핵심인 거고요. 10회차랑 12회차는 제가 아무리 분석해서 봤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공시가 안 떠 있어요. 이 사채를 가지고 있는 10회차, 12회차의 인수자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10회차, 12회차 사채권자는 아직까지 못 찾았다. 공시도 안 떴고.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거의 한 4년에서 5년 만기물인데 한 2년 콜이 있거든요. 2년 콜? 2년 콜이 있는 상태로 해서 받아들었다면은 왠지 관계자일 것 같거든요. 이해관계인일 것 같아. 아스트의 이해관계인이 10회차 90억이랑 12회차 30억 총 120억에 대해서 아마 인수를 해간 것 같고, 그러면 이해관계자라고 하면 얘네들도 논외야. 그리고 사무사채라고 한다고 하면은 보통 기관이 가져갔을 거니까 이것도 논외로 하고, 아무튼 딱 하나가 문제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신용 이벤트가 발생했고 1차 협의회를 소집해야 되는데 1차 협의회를 소집하려고 해서 채권자들을 보니까 채권자들이 자기들이라고. 그럼 자기들이 아닌 채권자들은 누구밖에 없다? 11회차 BW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밖에 없다. 그러면 산업은행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과연 이 채권자 협의회를 모집하는 데 있어가지고 11회차 BW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을 전부 다 소집을 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사실은 차입금 1300억 가지고 있는 시중은행이랑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그리고 뭐 대부라고 돼 있는데 이게 유한코거든요. 그러니까 유한코 담당자 이렇게만 딱 모여가지고 1차 협의회에서 야 이거 400억 11회차 BW 빨리 끄자 하면 되는 건데, 과연 이거를 그렇게 키워서 개인들 손에 다 보게끔 11회차 BW 개인들도 전부 다 소집해가지고 할까? 했을 때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대 신주인수권부 자체에 대해서는 신용 이벤트 발생시킨 거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무슨 꿍꿍이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꿍꿍이가 없다고 하면 아마 유암코에서도 은행들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아스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뭔가 협의가 안 이뤄지면서 서로 알력 다툼 하다가 이 사단이 난 거지 않을까. 근데 결국에 뭐 한다, 피해를 보면 다 본인들이 피해가 보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가 보지 않도록 빠르게 이 워크아웃을 끝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장이 왜 이렇게 똑똑하지라고 처음엔 생각을 했어. 그리고 나서 아스트 채권 거래 가격을 보니까 이래요. 아니, 원리금 미지급이 발생한 거거든요. 원리금 미지급이 발생한 정크본드거든요. 정크본드. 상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크본드인데 개인들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 사실은. 근데도 불구하고 이 보통 이렇게 원리금 미지급이 되면은 한 3,000원에서 5,000원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거래가 돼요. 근데 얘는 얼마에 거래되고 있다, 이거 오늘 제가 장중에 적은 거거든요. 지금 현재 8,500원, 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아니, 원리금 미지급된 정크본드가 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되게 비싸죠, 생각보다. 이게 뭐예요? 아, 시장에서는 얘네들이 문제없이 상환이 될 거다라고 믿고 있구나라고 처음엔 생각을 했어.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11회차 BW가 총 400억인데 잔액이 아마 389억인가 그럴 거예요. 잔액이 389억인데 이 중에 388억이 풋옵션 행사를 했어. 풋옵션 행사를 했는데 그거를 상환을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내에 나올 수가 없어요. 얘는 묶였어. 400억인가 보다. 400억 중에 388억은 묶였고, 그럼 뭐예요? 12억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 12억. 근데 채권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면 무조건 조기 상환을 신청을 했을 거고, 여기서 조기 상환 신청을 안 한 사람은 대부분 아스트가 자기가 아스트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까먹은 사람들일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용 이벤트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몰라서 매도를 안 한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다. 그래서 조금 알고 있었는데 내가 야 이거 내 일정 놓쳐가지고 풋옵션 행사 못했다라고 하는 그 몇몇의 몇 억 정도가 아마 급하게 매도를 했을 거고, 그래서 7,000원대에서 한 8,000원대에 채권이 거래가 되고 있는 형국인 거고요. 이거 워크아웃 발생하면은 보통 거래정지 먹던데 안 먹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거래소 상장 규정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제가 가지고 오는 거는 채무증권에 대한 상장 폐지 규정이고, 상장 폐지 규정에서 개인들이 좀 봐야 될 것들은 뭐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상장 폐지 요소로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감사 의견이 부적정, 의견 거절, 그리고 제한, 한정인 경우, 그리고 부적정, 의견 거절인 경우.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EOD 사유, 그러니까 기한 이익 상실이 되는 조항 중에 감사 의견이 수동으로 안 나오고 다른 경우로 나왔을 때 모두 다 EOD 사유가 발생하거든요. EOD 사유가 발생하면서 신용 이벤트가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인지하게 되고, 상장 폐지 요건에도 충족이 되니까 상장 폐지가 되는 거예요. 시스웍, 유로스 이런 애들이 다 그런 쪽에 해당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워크아웃이 개시가 됐다고 해가지고 단순하게 미지급됐다고 해가지고 상장 폐지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회생 절차와 관련해가지고 규정은 이거 딱 하나 있습니다. 회생, 워크아웃도 안 돼가지고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데, 법정관리가 회생 절차예요. 회생 절차에 들어갔는데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이 되거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취소가 되거나, 회생 계획이 불인가나거나, 회생 절차 폐지인 경우, 그러니까 결국에 파산으로 갈 때, 그럴 때만 채무증권이 상장 폐지가 된다는 거지,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는 정상적으로 매매가 될 거예요. 근데 아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될 수 있는 잔존 액면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래도 이제 거의 안 될 거고, 28일까지 나올 그 1차 협의의 소집 공시를 기다렸다가 여의도 촌놈이 말한 거에서 어느 정도 보는 해안이 길러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자고.